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한국은 가만 있지 못하는 나라고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가만히 축 처져 있으면은 금방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금방 낙오자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잊혀지기가 참 쉽습니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다가는 1년도 못 갑니다. 그 왕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변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정치판도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은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양쪽이 다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 분열입니다. 두 개가 네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두 개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분열했다가 합쳐지고 또 분열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좌우 동시 분열 현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당입니다. 여당은 8.17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크게 보면은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미는 정청래 전 대표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전망은 힘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2028년 공천을 관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싸움은 출신 성분 싸움이기도 하고 노선 투쟁이기도 하고 밥그릇 싸움이기도 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노선 투쟁으로 보이는 것은 문재인이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왼쪽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종북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경제정책에서도 가장 왼쪽으로 갔던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극좌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굴욕적인 대북정책. 2018년 9월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옆에 앉아있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어떤 지방정부인 것처럼 말한 사람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수도권에 우리 공군기가 작전을 못하도록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자입니다. 어느 나라가 항복하지 않는 한 자기 수도에 자기 공군력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이건 보통 정복이 아니라 거의 반역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원자력 산업의 기세를 꺾고 그게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서 AI 시대에 전력 확보가 지금 펑크가 난 상태입니다. 그 문재인 추종 세력이 지금 정청래, 김우준, 유시민 이쪽으로 지금 직결해가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 이재명 이 노선은 좌파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은 종북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용 노선을 지향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일단 신령 좌파, 좌파 중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신령파라고 하겠습니다. 신령파와 극좌파의 대결 양상이니까 이것은 노선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다른 것은 현재까지는 노출된 것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정청래 세력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주장. 그러나 이재명,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정책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예컨대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것은 여당의 분열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 세력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당내 내부는 심화될 겁니다. 더구나 공천권 행사가 2028년이니까 그걸 앞두고 그러면 내홍이 아주 심해지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청래 세력이 분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격돌, 갈등, 그리고 분열의 양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령파와 극좌파의 대결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투쟁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뭐 정치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갈라져야 할 때는 갈라지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한편 국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분열 양상입니다. 장동혁 일파, 즉 윤석열 추종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전형적인 극우 세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아니에요. 당헌 당규 역사로 봐서는 그냥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 중에서 상당히 좀 자생력이 약한 개혁성이 약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도 극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극우파가 지금 당권을 잡아가지고 국민의힘 이름으로 지금 극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짓말을 기초해가지고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을 교주로 모시는 사람이고 장동혁 지지파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그리고 윤석열 추종파입니다. 이들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니까 보수의 짐 내지 보수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에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요. 당원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은 장동혁보다는 장동혁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 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버티니까 나머지 약간 합리적이면서도 온순한 사람들이 싸울 줄 모르니까 지금 계속 장동혁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도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국힘은 장동혁 극우파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져야 하는 정당입니다. 도저히 같은 울타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념 결사체인 같은 정당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 갈라지는 것은 윤석열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갈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짜 보수, 극우와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가 갈라져야 되고, 요 갈라지는데 기폭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원외에 있습니다. 국힘당의 경우는 갈라져야 하고 노선 투쟁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할 정당인데, 다수가 장동혁의 극우 노선에 브레이크를 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방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선 투쟁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많고 논평하는 사람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식민지 관료형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우 플러스 음모론 세력에 이끌려가서 양향자 최고위원조차도 좀비 지도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수 국회의원과 다수 당원들은 그냥 침묵하고 변화를 거부를 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드러난 보수 재건의 민심도 차가워지고 국힘당 지지율은 선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았을 때 국민의힘도 우리도 저기에 맞춰가지고 변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지면은 어떤 식으로 갈라지느냐? 극좌, 양쪽이다. 극좌와 극우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좌 문재인 세력, 극우 윤석열 세력을 배제하고 상식적이고 중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 정당이다. 그러니까 극우와 극좌를 동시에 배제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의 중원을 차지하는 이런 경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등장한다면 아마 당의 노선을 중도 쪽으로 많이 틀 겁니다. 극좌적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컨대 국민의힘이 한동훈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쪽으로 가고, 장동혁 극우파 세력은 극소수화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나간 다음부터는 또 이 국힘당이 이번에는 가운데를 넘어서 왼쪽으로 다가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경쟁을 펼치는 것은 중원을 넓히는 경쟁이고 중원을 장악하는 경쟁이니까 이건 아주 근사한 한국 정치의 미래상입니다. 중도 보수 진보로 가르기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너무 급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른 분류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헌법 사실을 존중하는 국가 중심 세력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은 저는 한 70 내지 80%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은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70 내지 80% 됩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문명 파괴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 한 70%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한일 관계 개선에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입니다. 이 70%는 당파성이 약합니다. 진영 논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수부대 역할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이틀 센터, 행동하는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좌우 동시 분열을 거쳐서 지향해야 할 그 지점에는
약 70%나 되는 한국의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 행동하는 다수, 상식파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과 국가 노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경쟁이 벌어져야 이게 한국 정치가 가운데로 수렴되고 정치는 보다 구체적으로 될 것이고 정치가 정책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AI 선도국이라는 이 국가 대전략을 성공시키는 점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로서 민주당도 분열, 국민의힘도 분열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분열은 국민들이 주시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도 보태고 해가지고 그 분열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분열과 다릅니다. 노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것은 정치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이 정치가 한국의 경제 수준, 선두를 달리는 한국의 과학, 기술, 경제 수준까지 정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최소한 공산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쿠데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북한 핵을 저지하면서 AI를 어떻게 밀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자질구레한 데 신경 쓰고 치사한 이권 투쟁에 목숨을 걸면은 치사하게 보이지만은 정치가 안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한국의 정상화라든지 한반도 대문화라든지 아니면은 한미일 공동의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이라든지 또는 한일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큼직한 주제를 가지고 격돌하면은 그 정치는 멋있는 게 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